보소 반갑습니다. 작은사장입니다. 제가 브링어백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 리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 유전이나 미드소마 아니면 뭐 킬링디어 이런 쪽으로 되게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조금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좀 직관적이고 해석할 것도 많이 없었다 브링어백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아서 제가 킬링디어나 미드소마 같은 거는 내용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유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제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유전을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유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리뷰해보려고 해요. 유전이라는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는 2018년에 개봉했고요. 감독은 아리 에스터, 엄청 유명하죠. 아리 에스터 감독님의 영화가 그 공포 3부작이라고 미드소마, 유전, 그리고 보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드소마랑 유전을 봤는데 보이즈 어프레이드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화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한번 보려고요. 다음 영화 리뷰는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되지 않을까요? 장르는 호러입니다. 호러의 스릴러, 약간 휴먼 드라마 같은 느낌도 좀 있었는데 그 휴먼 드라마에다가 호러를 가미해버리니까 이게 엄청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선정적인 장면은 있긴 한데 전라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근데 막 그렇게 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무서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전라의 모습이 나오는 것도 공포 분위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그 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정신병자구나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점프 스퀘어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창조 공포로 점프 스퀘어라고 느낀 정도밖에 없어요. 무서운 장면이라든지 무서운 분위기는 브링허백보다 확실히 훨씬 더 무섭고요. 그 다음에 잔인함은 좀 잔인하긴 한데 브링허백이 훨씬 잔인했습니다. 브링허백이 제일 잔인하고 미드소마, 유전 요 순으로 잔인한 것 같아요. 유전은 별로 잔인하진 않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거라 가지고 잔인한 거 아예 못 보시는 분이나 좀 약하신 분들은 유전도 충분히 잔인합니다.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잔인한 거를 좀 어려워한다 하면은 유전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유전, 미드소마, 브링허백 순으로 그 잔인함을 단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 러닝타임은 127분, 2시간 7분짜리 영화고요. 아리 에스터 감독님 특유의 그 미스터리한 분위기, 거기다가 약간 휴먼 드라마처럼 보여가지고 초반에 살짝 루즈하다가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그렇게 막 길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보면서도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그런 생각들과 엄청난 추측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시간적으로 야 영화가 왜 안 끝나라든지 야 영화가 왜 이렇게 루즈해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 정리부터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애니 주인공이죠. 그 가족의 어머니인데 예술가예요. 본인의 삶을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시는 예술가이신데, 옛날부터 학대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불우한 삶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위태위태해요. 막 객가닥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애니 같은 경우도 본인의 삶을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은연중에 나오는데 그 미니어처의 전시의 자체가 본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내가 겪었던 그 상황을 단 하나의 가감 없이 그냥 장면 그대로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런 걸 느꼈지만 그냥 그 장면에 대해서 보면서 그래 그냥 이건 하나의 사건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항상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예술적 영감이 발현이 되어가지고 미니어처로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는 어머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 딸을 할머니가 막 뺏어갔었다 그래요.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약간 정신적으로 위태위태합니다. 조금만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좀 살아가고 했다면은 할머니가 본인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자기의 딸을 뺏어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 그냥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엄마고 나를 키워준 건 맞지만 나한테 있어서 불행을 주면은 그건 저한테 있어서 좀 안 좋은 사람인 거 맞잖아요. 근데 거기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애니라는 사람한테는 나는 엄마한테 이런 안 좋은 마음을 가도 되는 건가? 난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애니 엄마는 막 해리성, 정체장애 이런 것도 앓고 있었고 다방면으로 애니를 되게 힘들게 하는데 본인이 그 힘들어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본인도 스스로 힘들어함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욕을 하면 안 되겠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본인 자체를 본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화가 났을 땐 화도 내야 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위태위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 물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미니어처 작가라는 또 직업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애니는 소심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소심하고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피터는 아들입니다. 남자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데 피터 때문에 찰리라는 자기 여동생이 죽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정신적으로 그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피터는 엄마한테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애니는 피터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피터는 애니가, 그러니까 본인의 엄마가 자신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딱 말로써 나는 널 가지고 싶지 않았어 라고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애니의 육아 중에 나왔던 은연중인 행동에서는 피터가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피터도 애니처럼 똑같이 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스스로한테 있어서 좀 여동생도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이 막중한 장남의 역할로 나옵니다. 찰리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피터의 여동생 애니의 딸입니다. 영화 초반부터 좀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찰리는 유전이란 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빠른 죽음을 맞이해서 영화에서는 빠르게 리타이어 해버리는데 그 누구보다 강렬한 인상을 줘요. 찰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애니의 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이 할머니의 살아 생전 모습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결국 해석이고 리뷰고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주절거리는 거인 만큼 엄청나게 초강스포로 진행됩니다. 이 할머니가 영화 시작이고 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할머니가 이 모든 일의 흑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애니 집안은 이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인물은 조엔, 착한 사람처럼 나오는데 이 사람도 흑막이에요. 할머니랑 같은 편이고 사람을 되게 잘 가지고 놉니다. 그냥 안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을 등장인물로 굳이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좀 악역으로서 연기를 잘했으니까. 그리고 애니의 남편, 피터의 아빠죠. 애니의 남편에 대해서는 말할까 말까 했는데 딱히 애니의 남편에 대해서는 크게 서술할 내용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리뷰하면서 애니의 남편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한두 번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영화에서 크게 역할을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영화 제목 자체가 유전이거든요. 대대로 물려받는 거 있잖아요. 그 유전이란 제목을 되게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리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빠는 전혀 이 애니 집안의 유전을 받지 못했잖아요. 다른 집안의 유전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전이라는 영화를 보는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이 집안을 살펴보는 그냥 제3자로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줄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애니의 엄마 장례식으로 시작을 한다 했잖아요. 분위기가 되게 기묘해요. 이상한 목걸이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애니도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받은 목걸이라 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 게 있는데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다시 본인의 삶을 찾아가는데 사고가 납니다. 애니의 딸인 찰리가 죽어버려요. 근데 찰리가 죽게 된 이유는 피터 때문입니다. 피터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버려가지고 이게 찰리가 이렇게 목이 뻥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 장면 때문에 유전이 많이 유명해졌죠. 그렇게 해서 가족 자체가 그냥 붕괴가 돼버려요. 완전 와해돼 버립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그 다음에 피터 오빠의 입장에서도 나 때문에 여동생이 죽었다 하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이 서로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부모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아들한테 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가족 자체가 서로 아무런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서로 그냥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딥하게 빠져들게 됩니다. 가족 자체가 붕괴된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가족은 붕괴가 됐어도 개인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본인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찰나 조앤이라는 아줌마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못된 사람이죠. 조앤이라는 아줌마가 찰리의 영혼을 부를 수 있다면서 갑자기 이상 영매를 해보자 그래요. 애니는 집에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찰리 영혼을 부르는 강령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온 영혼은 찰리의 영혼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무언가의 영혼일지 그거는 일단은 좀 이따 호소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어떤 영혼이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 이 영화의 진실은 8명의 지옥의 왕 중 한 명인 파이머 왕을 소환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반전을 선사하고 영화가 끝이 나요. 이게 보면서도 내용 자체로는 되게 직관적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제가 이거 두 번째 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영화 자체가 되게 쉽네? 미드소마보다 영화 자체가 쉬웠어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뭐 안에 들어간 각종 미장센들에 대한 얘기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히 좀 있었지만 저는 옛날에 봤을 때는 내용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해가 확실히 됐고, 제가 느낀 이 영화의 내용은 사이비 악마 강령 범죄 스릴러 영화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게 막 가족에 대한 슬픔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범죄 오락 영화라고 봐도 충분히 괜찮을 정도? 아리 에스터 감독 자체가 제가 항상 좀 좋아하는 게 뜻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고 안 찾고 그냥 보이는 스토리 그대로 해석을 해도 충분히 재밌거든요. 전에도 말했는데 막 너무 심오하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재밌기만 하면은 그냥 킬링타임으로 끝이 나니까 이렇게 해석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나눠주는 거, 그냥 재밌게 볼 사람 재밌게 보고 좀 더 생각할 사람 생각하면서 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항상 아리 에스터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나 봐요. 개인적으로 일단 처음에 그 찰리의 죽음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찰리의 죽음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보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우연이 겹쳐져가지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이게 만들어진 죽음 같지만 찰리의 죽음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어요. 땅콩을 썰던 칼로 케이크를 썰어가지고 하필 그 땅콩 알러지가 있는 찰리가 알러지 반응이 터져버려가지고
피터가 급하게 차에 태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다가 숨을 쉬지 못하는 찰리가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쉬고, 그러던 와중에 하필 도로 위에는 로드킬 당한 짐승이 놓여져 있었고, 그 짐승을 피하기 위해서 커브를 꺾었는데 찰리가 머리를 박은 그 전봇대에는 할머니의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는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게 앞에까지만 치면은 다 우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봇대에 할머니 목걸이의 문양이 그려져 있음으로써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할머니의 살인 계획이었던 거죠. 할머니의 살인 계획이라 볼 수도 있고, 그 문양을 쓰는 악마 숭배 집단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애니의 엄마나 악마 숭배 집단에서는 찰리의 죽음이 첫 단추를 꿰는 일이었어요. 찰리는 무조건 죽었어야 됐어요. 찰리가 죽음으로써 본인들이 하는 악마 소환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악마 숭배 집단이나 이미 돌아가신 애니의 엄마가 물리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결국 한 가족 개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애니 엄마는 이미 엄청나게 악마 숭배에 빠져있는 강신도 사이비였고, 본인의 집안 자체를 악마 숭배의 제물로 쓰기로 마음먹은 사람으로서 애니의 엄마는 자신과 연결된 가족들, 자신의 딸,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아니면은 나 때문에 여동생이 죽었다 하는 친오빠로서의 죄책감, 이런 감정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치밀하게 악마 숭배 집단에게 미리 명령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애니 엄마가, 야 우리 집단 잘 들어, 이거 찰리 죽으면은 내 딸 애니는 슬퍼가지고 요렇게 행동할 거야, 감정적으로. 그리고 피터는 죄책감 때문에 요렇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니들은 이 타이밍에 이렇게 가가지고 한번 찌르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가서 한번 찌르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 계획을 잘 짜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일들은 그 할머니, 애니의 엄마, 그리고 그 악마 숭배 집단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죠. 일단 지금은 제가 이 스토리 전개나 뭐 각종 장면들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악마 숭배, 악마에 대한 거는 진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는 딸을 잃은 슬픔으로 완전 사람 자체가 휘청휘청 완전 위태로워졌고, 안 그래도 위태로운 사람이었는데 조에는 우연히 나타나서 애니를 위로하게 됩니다. 약간 구원자처럼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척 접근하면서 애니의 마음에 금이가 있잖아요. 여기 그 딸을 잃은 슬픔, 그 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런 것도 다 모두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슬픔에 빠진 사람의 닫혀버린 마음의 문은 열기가 엄청 어렵지만은 한 번만 딱 뚫으면은 본물 터지듯이 막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뭐 강령술이니 뭐 영맨이 뭐니 하면서 애니한테 본인이 먼저 손자를 막 부른다고 해가지고 강령술을 시전을 해요. 그 진짜 손자가 온 거예요. 막 앞에서 막 사랑해요 할머니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애니는 처음에는 되게 헛소리고 속임수고 무섭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애니는 당연히 자식을 잃었고 그런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무섭고 이게 거짓말 같아도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은 떠나간 본인의 딸을 만나고 싶은 그 절박함에 뭐라도 할 사람인 거를 예측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 영매 그리고 악마 숭배자 집단 예측이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애니도 그 강령술을 진행하죠. 찰리의 영혼이라는 애가 결국 나와요. 근데 찰리의 영혼인지 악마의 영혼인지 모르죠. 진짜 찰리의 영혼이 났는데 애 자체가 심술이 나가지고 삐뚤어지게 막 행동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조앤이 부른 본인의 손자 영혼과 찰리랍시고 부른 그 영혼이랑 똑같은 영혼이겠죠. 파이몬 왕의 영혼이라든지, 자꾸 파이몬 왕 거리는데 그건 마지막 결말입니다. 지옥의 왕이 본인이 현세에 강림하기 위해서 찰리 인척, 또 뭐 이렇게 조앤의 손자 인척, 뭐 조앤이랑 물론 다 알고 짜고 친 거지만, 근데 그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앤은 자기 손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일단 자기 손자가 죽었다는 셈 치고 얘 애니를 소개해야 되니까 파이몬 왕이랑 이렇게 막 합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파이몬 왕님, 저 애니 속일 거니까 이번에 제 손자인 척 하세요. 파이몬 왕이 알겠어. 뭐라고 쓸까? 대충 뭐 사랑해요 할머니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합의를 막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상상하면 웃기지 않아요? 서로 막 속이겠다고 악마랑 그 지옥의 왕이랑 그거를 막 센스 있게 알아서 잘 파이몬 왕이 나 불렀네. 근데 여기 앞에 애니 있네. 그럼 내가 알아서 손자인 척 해야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모든 사건의 목표는 피터를 파이몬 왕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파이몬 왕을 위한 의식이었다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 그 진실이 나오는데, 파이몬 왕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선호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파이몬 왕이 현세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으로는 임시방편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쭉 이 현세를 유지하려면 남자의 몸에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거겠죠. 파이몬 왕이 등장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앤의 손자
존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음으로 그 존재를 드러낸 거죠. 솔직히 그 전부터 계속해서 등장은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찰리가 혼자서 뭐 밖에 나갔는데 밖에서 막 이상한 불을 동그랗게 붙여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계속 그 애니의 집 주변에서는 정체 모를 사람들이 와서, 악마 숭배 집단이죠, 걔들이 와가지고 막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들리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 저주로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제대로 그 파이모 왕이라는 게 좀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온 거는 조앤의 강령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앤 손자가 항상 사랑했다던 그 칠판이 파이모 왕이 내려오는 그 작은 그릇이었는데, 애니가 집에서 직접 찰리를 부른답시고 강령술을 하면서부터 파이모 왕이 잠깐 현세로 내려올 수 있는 매개체가 찰리의 일기장이 된 거예요. 그 일기장을 통해서 파이모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깽판을 치는 거죠. 근데 파이모 왕의 입장은 이제 이 현실의 영원한 굴림이니까 그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파이모 왕은 애니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 일기장을 태우려고 하니까 저주의 힘을 써버려가지고 그 불태운 사람을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불타는 거예요. 그거 환상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애니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본인이 죽음을 결심을 하고,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맞다, 시작부터 내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다 깨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기장을 태우면 나도 불타 죽을 걸 알지만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남편한테 이 일기장을 태우면 나도 불타, 근데 이거 태워야 되는 게 맞아, 일이 잘못됐어, 내가 직접 이걸 난로 안에 불태우긴 너무 무서우니까 여보야가 던져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좀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와이프로밖에 보이지 않죠. 나 안 던질래, 경찰이나 부르자라고 남편이 말하니까 애니는 답답한 마음에 그냥 본인이 그 일기장 뺏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냥 난로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에 그림장을 던졌을 때는 애니 본인의 옷이 탔는데 갑자기 남편의 옷이 불타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애니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매개체인 그림장이 타고 애니의 남편이 불타 죽고, 불타 죽자마자 애니는 갑자기 본인이 매개체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파이모 왕, 그리고 찰리를 부른답시고 불렀는데 그건 찰리가 아니잖아요. 파이모 왕을 현실로 자꾸 부르면서 강령술을 하려면은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 매개체가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처음에는 조앤 손자의 칠판, 그리고 두 번째는 찰리의 그림장,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찰리의 그림장이 태워지면서부터 세 번째 매개체가 애니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좀 파이모 왕 입장에서도 생각 못할 일이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애니가 처음으로 찰리의 그림장을 난로에 던져 넣었을 때 본인 몸이 불타는 걸 보고 무서워서 못 던지게 됐잖아요. 파이모 왕이 약간 겁을 주는 거였어요. 애니가 한 집안의 어머니로서, 한 집안의 부인으로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걸 그렇게 갑자기 던져버리니까 파이모 왕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찰리의 그림장이 유일한 매개체였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거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 죽여버린다, 다 불태워버리겠어 하고 던져버리니까 파이모 왕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는 나 현세 올 수 없다 싶어가지고 남편을 불태워버린 거죠. 왜냐면은 남편은 유전적,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 유전적이라는 거에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남편은 유전적으로서 아무런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애니가 일기장을 불태웠는데 똑같이 애니가 불타 죽었다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파이모 왕은 현세로 내려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영원한 해피엔딩이 됐겠죠, 애니의 희생으로 인해. 근데 파이모 왕은 급해진 나머지 애니의 남편을 불태워버리고 불타 사라진 매개체 그림장에서 애니의 몸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뭐 파이모 왕 입장에서 피터도 매개체로 쓸 수 있겠지만, 서순을 그렇게 가려면은 애니가 전세고 피터가 매매라고 보면 돼요. 자가죠, 자가. 피터라는 자가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칠판, 찰리의 그림장, 애니라는 각종 전셋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재산을 모아야 피터라는 자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피터로 넘어가지 못하고 애니의 몸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유전이란 영화 자체가 할머니의 죽음으로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할머니의 죽음 전부터 계획해놓은 파이몬 왕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과도기적인 의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할머니가 미친 사람입니다. 본인이 악마 숭배적인 그 짓을 하기 위해서 본인 가족들까지 싸그리 다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진짜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이제 유전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때까지 오컬트, 그러니까 그 악마 숭배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유전이란 영화를 계속 바라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오컬트적으로 그 유전이란 제목을 바라본다면, 그 애니의 집안 자체가 어바웃 타임 있잖아요. 제가 바로 전에 리뷰했던 영화. 걔네들 어바웃 타임은 남자들이 집안 내력으로서 시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애니의 집안은 여성들의 집안 내력이 있는 거예요. 악마의 그릇으로서 스스로 자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유전 받는 거예요, 할머니부터. 그래 할머니
할머니 위에 붙어 있었겠죠. 할머니부터 애니 그리고 찰리까지. 그리고 오컬트적인 것을 좀 뺀다 치면은 이게 진짜로 그냥 악마 숭배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막 귀신이나 악마 같은 걸 믿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영화로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지, 그거를 막 믿고 와 진짜 악마랑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악마라는 걸 아예 빼고 오컬트적인 걸 빼고 유전을 생각한다면 애니의 엄마는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해리성 정체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중인격 같은 것도 되고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지 못하고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중인격에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컬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악마를 담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뭐 유전을 받니 마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오컬트를 빼고 본다면은 그냥 애니도 똑같이 해리성 정체 장애 이거를 가족력으로서 유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애니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에도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스라의 자녀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의 죽음도 있었고 딸의 죽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랑도 사이도 안 좋고 이런 일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때까지 몰랐던, 하지만 유전적으로서 물려받은 그 해리성 정체 장애가 뻥 터져버린 걸 수도 있죠. 어떻게 바라볼지 관점이 좀 나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해리성 정체 장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그냥 인간끼리 일어난 범죄 군상극, 그 사이비 종교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이비 종교 범죄 스릴러라고 보실 수 있고, 말 그대로 악마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유전받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오컬트적으로 생각하면은 악마를 이용한 호러 스릴러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해리성 정체 장애로 이야기를 봤거든요. 제가 좀 그런 식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악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사이비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해리성 정체 장애가 막 이중인격 나오고 그렇게 한다 쳐도 이거 악마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게, 애니가 막 벽 타고 이제 막 난리 나자야 막 하늘도 날아다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해리성 정체 장애 얘기도 요만큼은 들어가 있겠지만 악마 숭배 그리고 악마 강령에 대한 얘기로 보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해리성 정체 장애 때문에 인격이 변한다 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벽을 기어다닐 수 있겠어요.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마지막 결론에 가기 전에 그냥 한 개만 더 생각나는 걸 말해보자면, 뭐 집안에 사토니 뭐 자자스 이상한 단어들이 막 적혀 있어요. 사토니 자자스 리프토아츠 판데모니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단어들이 몇 개씩 안 보이게 막 조금씩 자잘자잘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뭐 어디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거든요. 이번에 제가 영화 리뷰하면서 처음으로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악마 의식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 주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항상 제 주관대로 영화를 해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이제 이거 실제로 악마 강령하는 거 악마 소환에 있어서 쓰는 그 단어들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는 완벽히 명백한 사실이고, 좀 더 유전이란 영화의 스토리 전개로서 이 연출을, 이 단어들이 집에 적혀있는 이유를 바라보자면 이 낙서들 또한 할머니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뤄진 낙서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악마를 소환하기 위해서 뭐 적어놓은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막 굳이 눈에 보이게 적어놨다는 것 자체가 애니와 애니의 엄마, 그 할머니죠. 할머니의 유전자를 동일시하게 본다는 가정하에 자자스, 사토니 그 단어가 적혀있다 해도 딱히 이렇게 찾아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쳐간다 하더라도 애니에게 있어서는 애니의 엄마의 전철, 애니의 엄마의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게 만드는 트리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단어 낙서들이었는데, 애니 같은 경우는 애니의 엄마 악마의 그릇을 잡는 유전을 통해,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나약한 그런 틈을 통해서 단어들이 무의식 속에 엄청 크게 자리 잡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 박힌 단어들, 악마를 소환하는 그 단어들이 나비 효과처럼 마음속에 박혀버려가지고 머리 뇌 속에 박혀버려가지고 악마의 그릇을 담는 유전을 발현시키는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재밌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이 집에서 악마 소환을 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단어를 엄마만 보는 게 아니고 애니의 남편도 보고 피터도 봐요. 셋 다 보는데 그 피터와 애니는 영향이 가는데 남편한테 아무런 영향이 안 갑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얘들 유전적으로 그 단어만 봐도 뭔가 얘들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게 있구나.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죠. 땡땡땡 치면 바로 침 흘리는 것처럼 사토니, 자자스 이런 거 보자마자 애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바로 사실 악마라는 거 있는 게 아닐까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유전이니까. 결론을 보자면은 이거는 정말로 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오컬트적인 유전이든 오컬트적이 아닌 그냥 진짜 정신질환의 유전이든, 중요한 거는 애니는 그 유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애썼지만 실패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 피터는 파이몬 왕의 그릇으로 쓰이고 그 집안의 유전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해석할 거리도 되게 많았고 표면적으로는 약간 오컬트 스릴러지만 그냥 한꺼풀만 벗겨서 보면은 가족과 정신 그리고 죄책감의 영화예요. 오컬트라는 걸 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컬트란 걸 넣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 영화를 어떻게 즐기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브링어백보다 훨씬 덜 잔인했고 훨씬 더 무서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브링어백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브링어백이 제가 좀 더 느낀 게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와닿는 거에 대한 차이겠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서운 영화 리뷰하는데 타이밍 좋게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이 영화 리뷰하는데 저 스스로가 좀 더 신나서 많이 떠들어 버렸네요. 다음에 영화를 리뷰하게 된다면 아마 보이즈 어프레이드 아니면은 인시디어스 1을 리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인시디어스 시리즈를 아마 제가 다 봤을 것 같은데 다 본지 안 본지 모르겠네요. 뭐를 봤고 뭐를 안 본지 모르겠어요. 워낙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이 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내가 받은 유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작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 쪽!